국내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더 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당장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보기엔 아직까지 좀 이르다. 반도체는 또 사이클이 옵니다. 적어도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또 사이클이 오게 돼 있거든요. 주가가 떨어지는 것보다 멀티플, PER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업종들이 이제 반등을 좀 주도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요즘 이제 외국인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 한국 시장을 매도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좀 구조적으로 한국 증시가 좀 오르기는 어렵지 않냐, 외국인이 사줘야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 코로나 이후 상황을 생각해봐, 외국인 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올랐다가 나중에 2,600, 2,700 됐을 때 외국인이 들어온 거 아니야? 삼성전자 그때.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 국내 시장만 힘 가지고도, 개인들의 힘만 가지고도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이 안 들어오면 안 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이제 외국인이 조금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도 한국 주식을 열심히 사는 그런 거고, 또 개인이 국내 주식을 살 때도 보면은 되게 높아지는 주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이제 주식을 살 때 이제 주가는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냐 개인이냐가 아니라 그 심리가 조금 비싸게 주더라도 사고 싶은 업종이 있는지, 또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의 문제는 개인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한국의 가계 대출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작년 8월 이후에 엄청나게 가계 대출이 줄었습니다. 아, 그래요? 주택담보대출도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보다도 더 많이 급격히 감소한 게 바로 신용대출인데요. 아시겠지만 이 신용대출과 개인들의 순매수는 거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빌려서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하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너무 단순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그 신용대출이 준다라는 거는 그만큼 개인들이 뭔가 주식을 사기에, 또 주식을 살 수 있는 어떤 여유 자금이 굉장히 없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예탁금도 사실 작년 대비해서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이 사느냐 개인이 사느냐보다도 개인의 경우 주식을 공격적으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가 조금 더 포인트인 것 같고, 그러면 개인이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외국인이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외국인이 안 사면 주가가 못 오른다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훨씬 더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 좀 들어오려면,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크게 한 2가지에서 3가지 정도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 좋아져야 됩니다. 중국이 좋아지면은 사실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다행히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뭐 살 때도 있고 팔 때도 있지만, 그래도 중국 시장이 조금 이제 안정을 찾아감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분명히 좀 그 강도가 완화가 된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에 외국인이 한 25조, 24조 팔았는데, 올해 5월 5월 말까지 한 12조 정도 팔았습니다. 많이 판 거죠. 그러니까 지난 2년 반 동안에 거의 뭐 50조, 60조 가까이를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더 많이 팔 것도 없을 뿐더러 중국 시장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더 이상 한국 시장을 굉장히 좀 괴롭게 하지는 않을 거다. 최소한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두 번째 조건은 달러가 좀 약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원달러 환율이 1290원대 갔다가 약간 주춤하면서 원화 약세, 그다음에 달러 강세의 흐름이 약간 좀 피크를 지난 듯한 모습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뭐 지금은 당장 막 공격적으로 사지 않더라도 더 한국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미국보다도 미국 이외의 다른 지역들의 성장이나
성장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져야 되는데 사실 이게 좀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게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4.3인가 뭐 그러니까 좀 다 낮췄잖아요. 네. 그 경제 성장률을.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좋다고 하는 나라들도 그렇게 낮추는데 우리 제3세계라든가 다른 쪽들 보면은 정말 어렵잖아요. EU도 그렇고.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물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많은 비용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높아지게 되면 제일 좋은 나라는 빚이 없거나 아니면 갖고 있는 자산이 많은 나라들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힘들어지지만 덜 나빠진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부채로 보면은 그래도 미국이 가게나 기업이나 지난 5년, 10년 동안의 부채를 많이 안 늘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장 괜찮아 보이고요. 오히려 이제 유럽, 그다음에 이제 중국, 그다음에 한국은 가계부채가 워낙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질문에 어떻게 좀 정확한 답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더 안 좋아질 거냐. 결국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이제 비용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센 나라가 좀 더 안정을 찾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저는 이제 미국을 아주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둔화가 되고는 있지만 아주 심각한 침체로까지 갈 리스크는 당장은 그렇게 크진 않아 보여서 뭐 나쁘게 보지 않는데 오히려 이제 미국이 둔화되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더 나빠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외국인 투자가들이 미국 이외의 다른 자산을 사기가 사실 쉽지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더 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당장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보기엔 아직까지 좀 이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 외국인이 팔고 사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글로벌 펀드에 돈이 들어오면 사는 거고 네. 빠져나가면 파는 거고 뭐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단 그거 동의하시나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맞지가 않았는데 요즘은 맞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운용하는 자금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ETF로 운용이 되고 있는데요. ETF라는 거는 돈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사게 되는 거잖아요. 비중에 따라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돈이 들어오면 이제 주식을 사게 되는데 그러면 언제 돈이 들어오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개인들이 됐든 뭐 법인이 됐든 외국 그 투자자들도 내가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을 때 돈을 넣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러려면 주가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치. 좋아진다고 할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좋아질 때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떤 자산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좀 싸 보일 때. 그렇죠.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봤을 때. 이때 이제 자금들이 좀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뭐 지금 사실 국내 주식 시장은 비싸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싸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 있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지금 국내 시장보다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들이 조금은 더 남아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워낙 지난 5년 10년 동안 미국 시장이 워낙 독주를 해왔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고점 대비 20% 나스닥 30% 빠져도 여전히 이제 좀 비싸 보이는 거죠. 네, 그런 이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주식시장으로 돈이 적극적으로 잘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러려면 인플레든 미국 연준의 어떤 정책의 변화들이 먼저 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주변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계속 돈들이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관망하거나 아니면 들어왔다가도 불안하니까 또 빼는 이런 악순환이 조금 반복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외국인의 어떤 적극적인 매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수가 그러니까 주가가 좀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주식을 투자할 것이냐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좀 사줄 것을 기대하는 분들은 결국 지수 연동되는 대형주 중심으로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 기자재
뭐 소부장 이런 쪽에 어떤 중소형주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얘기는 일단 우리 허 이사님은 외국인의 투자가 좀 적극적으로 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전제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려면 저는 이제 여름 정도, 7, 8월 정도 이후가 되는 시점에서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아직까지는 조금 뭐 주식시장도 좀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어떤 기폭제라는 게 사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조금 더 중소형주 그다음에 어떤 산업 내에서도 조금 이제 기업 중심으로 해서 대응을 하는 전략이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즘 그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2022년도에 주도 섹터는 반도체하고 자동차야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새 뭐 반도체에 대해서 그 좋던 PCB 쪽도 뭐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막 급락을 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반도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산업 섹터에 대해서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사실 2000년과 2001년, 2021년, 그러니까 저희 작년과 재작년에 봤던 사이클이 굉장히 강한 사이클이었었습니다. 우리 소위 그때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슈퍼 사이클. 슈퍼사이클, 빅사이클, 슈퍼사이클 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뭐 흐지부지 끝나고 오히려 좀 안 좋은 모습.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클이 좀 지난 거죠. 이제 또 지난 거예요. 그런 좋은 그 정도였는데도 지금 이렇게 물론 고점 찍고 내려오는 과정이긴 했지만 어려웠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 사이클 자체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조금 길게 보면 여전히 반도체 사이클은 진행형입니다. 근데 반도체라는 게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사이클을 많이 타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구글이나 뭐 그다음에 뭐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면 사실 이제 서버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사이클과 같이 가는 거나 아니면 조금 후행해서 가는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은 PC나 뭐 노트북이나 핸드폰과 같은 이제 전자제품들이 막 수요가 늘어날 때 이제 저희가 수혜를 받게 되는데 지금 코로나 터지고 사실 특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일단은 하나가 좀 끝난 게 있고 두 번째는 그런 테크 쪽에 대한 수요가 하나 일단락되니까 이제 테크 기업들의 어떤 이익이 조금 둔화가 되면서 투자를 약간 덜 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반도체에 대한 어떤 강한 수요가 예전보다는 좀 약해진 측면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그래도 이렇게 사이클은 있지만 이게 사이클의 어떤 저점은 계속해서 꾸준히 높아지는 과정 중에 있고 또 특히 반도체라는 게 지금 뭐 미국이나 서방에서도 그렇지만 굉장히 좀 안보적으로 되게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반도체의 어떤 하락 사이클의 어떤 깊이나 길이가 그렇게 장기화되고 침체가 아주 길어지지는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사이클이 어쨌든 좀 정점을 지났고 기대했던 것보다 어쨌든 그 사이클이 아주 길게 팍 치고 가기보다는 좀 약간 좀 짧게 이제 끝난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아주 강하고 짧게 끝난 그런 느낌들이 좀 있긴 한데요. 이게 또 사이클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끝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작년 그다음에 올해 초의 어떤 기대에 비하면은 되게 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워밖에 없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가 영원히 안 되고 그렇진 않고 반도체는 또 사이클이 옵니다. 적어도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또 사이클은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클에 맞춰서 또 그 어떤 그 만회의 타이밍을 좀 그러니까 만약에 보유를 한다라고 하면은 만회의 타이밍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번에 마이크론이 이제 좀 실적 수요 감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CEO가 얘기를 했잖아요. 기업 발표 때. 그러면서 계속해서 좀 이제 기대감이 좀 적어지면서 뭐 하여튼 주가도 잘 안 움직이니까 하락 추세에 있으니까 많이들 그 고민을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계속 들고 가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에다가 또 뭐 서버 단위 뭐 네. 무슨 뭐 어쩌게 됐네 뭐 하면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서버 반도체 쪽의 수요 얘기도 감소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다시 사이클이 올 거야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DDR5를 통한 또 새로운 사이클, 이거는 일단 좀 기대에서 좀 벗어났나요? 요즘 다들 조용하셔가지고. 그렇지는 않은데 아마 그게 오는 시점이 지금이라기보다는 올해라기보다는 좀 뭐 내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제품이 나와도 이게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지금 당장 쓰이지 않으면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기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런 기대가 좀 현실화되려면은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그렇다면 반도체주를 들고 있으신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네. 예, 그리고 그거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6월 달에 이제 이벤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이제 15일인가요? 금리 인상, 뭐 거의 시장은 50bp 인상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되게 됐을 경우 그 이후에 또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 왜냐면 금리 인상 이후에 오른 적도 있고 빠진 적도 있고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좀 약간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하락의 요소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지난 그 FOMC 이후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경제 지표를 보면 특히 이제 고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굉장히 좀 견고한 지표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일부 제조업 지표들은 좀 둔화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나쁘지가 않아서 미국 연준이 어떤 그 50bp 계속 이제 인상하는 이런 사이클을 멈출 만한 시그널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코어 PC 물가가 한 2개월째 빠지면서 이제 그때 이제 주가가 좀 오르기도 했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물가가 확실하게 더 떨어진다라는 어떤 확신이나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연준은 아마 계속해서 좀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해서 주면서 이 수요가 어느 정도 좀 냉각기를 가져서 인플레에 대한 기대 심리가 조금 더 떨어지기를 기대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FOMC는 뭐 금리단 뭐에서는 크게 다른 이벤트가 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 오히려 계속해서 좀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해서 유지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약간 6월달, 7월달 이후에도 9월달에도 50bp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좀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약간 주가가 조금 좀 주춤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좀 바닥은 확인한 것 같다 현재 시점에서. 그렇다면 이제 좀 들고 갈만하고 뭐 추가 급락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안 가져도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15일 이후에 또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된다면 지금 뭐 이렇게 좀 반등했을 때 좀 팔아야 되나? 역시 또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아주 짧게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또는 몇 주 이렇게 보시면은 FOMC 전후에 좀 주식을 약간 일정 부분 정리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게 가격이 이제 연초 이후에 이제 5월 중순까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약간 낮아져 있는 박스권에서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클일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에서는 뭐 바닥 대비해서 뭐 한 5%, 10% 이렇게 올라가면 조금 줄이고 또 좀 빠지면서 조금 사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한데 지금 어쨌든 주가가 약간 좀 한 3주째, 4주째 좀 반등을 한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FOMC 전후로 약간 줄이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여기서 코스피가 2,400, 2,300 가는 그런 아주 이렇게 센 어떤 가격 조정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고 S&P 500도 지난 저점이 3,800에서 약간 더 깨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3,500 가고 3,400 가는 이런 흐름이 될 가능성은 좀 낮기 때문에
이제 좀 이건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 시장의 어떤 그 흐름을 단기적인 흐름을 다 이렇게 좀 누리시려면 그렇게 조금 더 약간의 매매를 하는 게 매매를 좋고. 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그냥 하반기에 그래도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좀 길게 가지고 가신 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가지고 계시는 것도 나름은 방법일 걸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뭐 그 경험과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매매가 가능하지만 또 그게 부족한 분들은 잘못 매매했다가는 또 역매매 해버리면 또 싸게 팔고 비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네. 네. 자신이 없는 분들은 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도 방법이겠죠. 근데 지금 그렇다면 일부 분들이 6월 15일 금리 인상 이후에 뭔가 시장이 급락이 있을 것이고 그때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일단 거기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지난 저점을 깰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좀 뭐 최근에 어쨌든 한 3, 4주 동안 올라온 거에 일정 부분은 조금 다시 좀 그 약간 그 반등폭을 토해내는 과정이 있을 수는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언제 그것을 사는 게 좋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인상 이후에 어떤 상황에 급락하는 첫날 매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왜냐면 지금 5% 빠졌다고 쌀 수도 있고 근데 또 10%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그 최대한 낮은 가격대에서 주식을 살 수 있을까? 만약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좀 그 현실성 있는 방법은 이제 그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도 보시면 무턱대고 빠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S&P 500 같은 경우에는 한 일반적인 주가 조정은 한 10% 15%고요. 근데 이제 20%가 넘는 조정이 한 번씩 나오는데 20%가 넘는 조정에서는 사실은 그때 주식을 사면 사실은 이제 더 빠질 확률은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S&P 500이 지난 저점이 이제 고점 대비 20% 빠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수대 근처에서는 사실 더 떨어질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코스피도 마찬가지거든요. 코스피도 뭐 물론 IMF 때나 뭐 닷컴 버블 때나 그다음에 저희 2008년 금융위기 때 뭐 반토막 이상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보통 그 일반적으로 보면은 20%에서 25% 이상 주가가 더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20% 떨어졌던 주가가 지난 저점 2,500 중반대 정도의 주가였기 때문에 2,600 밑에서는 저는 그렇게 하락의 리스크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그냥 2,600선 전후에 어떤 선이 왔을 때는 그냥 매수 기회로 보면 된다. 네. 그리고 매수할 때 우리가 좀 그래도 추가적으로 어떤 좀 그 반등의 구간에서 좀 세게 반등할 수 있는 주식들을 또 잘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런 주식들은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좀 본격적인 반등이 나타나면 그때는 이제 본격적인 반등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7월 정도 그러니까 여름 지나서부터는 본격적인 반등이 한번 나타날 거고 그때는 그 지난 한 3, 4개월 동안 그 PER, 그러니까 저희 이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지표들, 그러니까 업종들이 되게 빨리 반등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주가가 비싸다라는 걱정들 때문에 또는 앞으로 실적이 나빠질 거다라는 걱정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것보다 멀티플, PER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업종들이 이제 반등을 좀 주도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한 6월 달, 그 다음에 한 7월 중순까지는 여전히 좀 그 원자재 커머더티와 관련된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좀 괜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잘 참고하시고, 우리 이건 이제 허재환 이사님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네.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해가면서 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미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좋겠죠. 네. 네. 네, 이제까지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유진투자증권 허지한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